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온 주제는 여러분에게 익숙하기도 할 것 같으면서 다른 한편은 좀 낯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십승지에서 만난 천주교와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천도교하고 십승지가 무슨 관계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 도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부족하죠. 부족한데 정말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것이 자랑은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동학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선 후기에 약 200년 동안에 걸친 종교 사회 문화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의 마지막 결절점, 마지막 결과, 정화가 바로 저는 동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제 나름으로 부족하나마 모색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몇 권의 책입니다. 대개 한 일곱 여덟 권의 책을 제가 이 방면에 관해서 썼고요. 그 중에 한 권은 일본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들 가운데서는 이건 그냥 자랑을 겸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여기 보이는 정조와 불량선비 강희천 같은 책은 한국 출판문화상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이 문화관광체육부나 학술원에서 지정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제가 한 연구의 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개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십승지라고 하는 것의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전반부에서는 십승지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책에 나오냐면 바로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감록과 십승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십승지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경상도 영양 출신인 남사고라고 하는 또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반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 십승지가 기록된 그 정감록이 사실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천주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런 정감록의 중요한 논의들이 결국은 동학으로 승화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정감록 운동이 18세기, 19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최종적인 마무리는 동학이었다. 청도교가 바로 그런 200년 조선 후기 동안 내내 지속되었던 종교사회 문화적 운동의 최종적인 결실이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조실록을 읽다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영조가 도대체 남사고가 누구야? 라고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그 까닭은 영조가 대단히 문제시하던 비결서에 남사고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만 등장하기 때문이었어요. 남사고는 호가 격암이죠. 그리고 명종, 선조 때에 천문학으로 아주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관상에도 밝았고 또 풍수지리에도 아주 등통한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로서는 남사고가 누군지 알 턱이 없지만은 자꾸만 문제가 되는 책에 남사고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신하들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남사고는 실존 인물이고 남사고는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사고가 지었다고 하는 남사고 비결이 18세기부터 아주 널리 유행했습니다. 그 남사고 비결이라고는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남사고에 관한 많은 전설이 또 남아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은 이름부터가 매우 신비한 절이 있습니다. 불영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태양에 비추어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그림자가 없는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절인 거죠. 그림자가 정말 없을까요? 이 절에 한 노승이 계셨는데 소년 남사고가 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비장하고 있던 세 권의 비결서가 있었답니다. 천편, 또 지편, 인편. 천편은 천문에 관한 것이고 지편은 땅이니까 풍수지리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편은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노승이 남사고에게 주면서 내가 보아하니 그대가 참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크게 쓰일 인재이다. 이 세 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학습을 하도록 하라 했답니다. 그런데 남사고는 첫 권부터 읽지를 않고 맨 마지막 권인 인편에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노승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공부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그 세 권의 책을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사고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편, 천문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구해서 읽으면서 학습을 하고 지편, 풍수지리에 관해서도 책도 읽고 자기가 실제로 전국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나름 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사고가 풍수지리를 공부하면서 얻은 도라고 하는 것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는 공부를 할수록 새로운 명당을 찾게 되고 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좋은 명당을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묘소를 9번이나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을 하지 않았답니다. 9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 더 좋은 명당이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사고는 생각을 멈추고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 적어 놨습니다만 9번 옮기고 통곡을 했다. 9번 이장을 한 다음에 통곡을 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결국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재주를 피워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덕을 쌓는 것이지 잔재주를 가지고서 이장을 마무리한다 한들 그것으로 운명이 크게 개선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깨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불영사죠. 이 연못에 절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사고는 과연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을 하게 되고 그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잡학이죠, 잡학. 그러니까 천문이나 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가르쳐 가지고 그 시험을 보게 했죠. 그게 이른바 잡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잡과를 보는 것은 뭐 명리학이라든가 또 천문학이라든가 또 산학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통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사고는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이름난 천문 교수, 풍수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사고가 예언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종, 선조 연간에 남사고가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네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감록에는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에서 비롯되었다. 그 남사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사고는 선조연간에 조정에 당파가 생길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이다 라고 염려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윤씨들이 대윤이 소윤이니 해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려 놨고 그러다가 선조 임금이 등극하셔서 사림이 다 지금 정계에 복귀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는데 당파 싸움이 시작된다니 당신 그거 무슨 말이요? 말 조심하시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아, 여보게 사람들아 잘 좀 들어보게. 이게 말이야 외놈들이 곧 난리를 일으킬 텐데 만약에 용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그나마 우리가 막아볼 수가 있겠는데 뱀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가 영영 망할 징조네. 이거 큰일 났네.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제발 용의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이겠네. 그때도 사람들이 아니 이 태평성세에 웬 외놈들이 일으킨 전쟁 걱정을 하고 있나 쓸데없는 소리도 참 많이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과연 보니까 임진년에 전란이 일어났고 7년 만에 왜군은 결국 쪽밥만 들고서 다시 쫓겨가는 그런 형세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사고는 어느 날 명종 때 일입니다. 서울을 유람을 하더니 사직동에 와가지고 아 여기 왕기가 있구나. 여기에 틀림없이 새 임금이 여기서 나오실 것 같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아 그런 큰일 날 소리는 하지도 말게. 지금 임금님이 명종 임금이죠. 저렇게 젊으시고 아직 저렇게 멀쩡하신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큰일 나네 큰일 나.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젊은 명종 임금이 승하하고 사직동에서 살던 왕실의 한 자손이 그게 바로 선조 임금이죠. 선조 임금이 보위를 차지하게 되더라. 하나하나가 다 들어맞는 얘기였더라 그겁니다. 또 이제 지금의 태릉 지역이죠. 그 선수촌이 있는 불암산 밑에 태릉 지역을 둘러보고서는 이곳이 바로 태산에 봉해질 것일세. 그래서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이 남사고 하는 말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명종의 어머니죠. 모부인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그곳에 묘를 쓰게 되면서 태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남사고가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었지만 10년이나 20년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사실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사고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남사고 비결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사고의 호가 격암이기 때문에 격암의 무슨 비결이다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사고도 실수를 하는 적은 당연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사고가 이제 서울에서 천문을 보니까 자미성이 어느 날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사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극성에 아주 가까운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신화, 훌륭한 문사를 뜻하는 그런 별이죠. 그래서 남사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집으로 서둘러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간에 경상도 고개를 딱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서 웬일이오 했더니 아 글쎄 우리 남쪽의 큰 선비인 남명 조식 선생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나라에 큰일이 났습니다. 하고 다들 염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남사고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참이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사고가 무릎을 치면서 그야 나는 내가 참이성인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큰 선비는 따로 있었구나. 그 남명 조 선생이 이렇게 큰 선비인 줄을 내가 미처 몰라봤구나 하면서 겸연쩍은 얼굴로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남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맞출 수야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 이제 이런 남사고니까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완벽에 가까운 남사고였기 때문에 남사고가 생전에 한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주옥과 같은 명언으로 간직되었고 사람들은 그 예언에 의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선비가 제대로 정학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도달한 인격의 경지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 일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제법 그럴듯하고 거기에 담긴 뜻이 있어 보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사고가 어느 날 동시대 인물이죠. 퇴계 이황을 고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계 이황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반찬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아주 수수한 밥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사고가 보수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던 바늘을 바꿔서 그 잉어회를 만들어서 내놓고 퇴계에게 권고했습니다. 퇴계 선생님, 제가 잉어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즐기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좋아라 하고 함께 잉어회를 나누어 먹을 텐데 퇴계 선생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먹지 않을 테니까 그대나 알아서 드시구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남사고와 같은 예언가를 믿고 따르죠. 그렇지만은 역시 퇴계와 같이 인품과 학덕이 높은 선비가 그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퇴계는 왜 잉어회를 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퇴계의 마음이 되어서 헤아려 보니까 사술이라는 거죠. 사술. 결국 잉어회를 먹는다고 했자 그것은 결국 바늘을 나눠 먹는 곳에 지나지 않을까. 선비는 그런 사술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아마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전하냐고요? 그 이야기는 안동지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그럴 줄 알았다. 안동이니까 역시 되게 편이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잘 헤아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풍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선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을 얘기하고 있지만 참으로 믿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승지약입니다. 책 이름에 남사고 산수 십승 보길지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목에서부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십승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십승지. 십승지란 무엇입니까?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승지라는 뜻이죠. 그럼 승지란 무엇입니까? 승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승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뜻은 병화불입지지라는 뜻이에요. 병화라는 말은 전란과 여러 가지 재난을 말하는 거죠. 전란이나 재난이 일어나도 그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을 이제 승지라고 한 것이고요. 그 승지의 숫자를 남사고가 10개로 손꼽았다. 그래서 이제 남사고 산수 십승보길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들이 언급되어 있죠. 어디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산 중에서 소백산이 으뜸이요 지리산이 다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승지 중에서도 1번은 소백산가에 있는 십승지다.
2번은 지리산에 있는 십승지다라고 했는데 잘 따져보면은 소백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에 십승지가 대부분 몰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북도의 네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한번 십승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십승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기에는 또 다르게, 또 다른 책에는 또 다르게. 이게 뭐 그런 예언서가 수십 종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십승지로 거론되는 것은 10번씩 거론이 되더라고요. 경북의 풍기, 충남의 공주, 경남의 가야산이 각각 10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경북 안동이 9번, 경북 예천과 전라북도 운봉이 7번, 태백산, 소백산, 충고는 6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5번씩 나오고, 충청북도 진천도 4번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씀으로만 봐서는 모르겠고, 지도로 한번 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도로 옮겨봤습니다. 대강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태백산맥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소백산에서부터 아닌 게 아니라, 이, 저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그 줄기를 따라서, 산 줄기를 따라서 십승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 십승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예언서를 잘 보면은 삼재를 벗어난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재난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전쟁, 두 번째가 전염병, 세 번째가 흉년입니다. 그런데 십승지들은 우선 지도를 놓고서 보면은 큰 길가에서 떨어진 곳들이에요. 해안선에서 벗어난 곳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안선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사이에는 외국 침입이 굉장히 잦았죠.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해안선에서 가까이 어떤 현상이 보였어요? 이른바 이양선의 출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현상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때에도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은 큰 길을 따라서 진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간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두기로 했죠.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십승지들은 십승지지로 손꼽힌 곳들은 보면은 어, 미륵신앙, 불교의 성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불교의 성지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산신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승지지라고 하는 말은 남사고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런 성지의 개념은 굉장히 오랜 고대로 소급되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십승지지 중에서도 남사고 피계를 비롯한 여러 정감록 예언서에서는 공주의 계룡산을 으뜸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의 계룡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로는 아니다, 큰 일가는 아니다라는 그 원칙에서 어긋난 곳입니다. 사실은 대로변이거든요. 사실 계룡산은. 그런데 왜 계룡산이 중요했을까요? 계룡산이 중요하게 보인 것은 이것은 아마도 풍수지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풍수지리라 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태극, 산태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기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을 2등분해서 활처럼 꺾어서 그린 것이 태극인데요. 실제로 이 선수 지형을 보게 되면은 그 백두대간이 태백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른바 효룡고조를 하고 있는데 영동에서부터 공주로 내려오는 사이에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짜기를 따라서 금강의 물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 우리의 풍수의 대가들이 그 금강의 물결을 보고서 수태극, 물태극이라는 말을 하고 그 산줄기의 산세를 보고서 산태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태극이고 산도 태극이니 얼마나 명당이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결국 정감록 비결서에서는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진이 계룡산에 도읍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승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십승지라고 하는 말은 남사고가 창안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소개한 책자의 이름에서 보면 남사고의 이름을 빌린, 남사고의 이름을 빌린 예언서에서 처음으로 십승지지가 언급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과연 남사고가 썼을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예언서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도선비기라든가 뭐 무학비기라든가 또는 여러 이름을 딴 비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대개 후대에 가탁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난 예언가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얹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기타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의 풍수지리와는 좀 다른 성향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묘한 특징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풍수를 볼 적에도 어느 한 지점의 풍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풍수사들은 대개 어느 한 지역의 풍수를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우리의 풍수지리사들은 국가 전체의 풍수를 보는 데에 크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의 지세를 읽어내렸죠. 산수비경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한반도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만주를 핥히는 형상이다. 백두산은 호랑이의 코에 해당이 되고 호미곶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이 된다 하는데 이걸 연상하는 그림을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지도를 호랑이처럼 그린. 그게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화령 개벽의 창간호에 보면은 표지 그림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말씀이죠. 즉, 이 천도교의 선인들께서도 바로 그러한 풍수지리적 관념을 공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념 자체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남사고는 사실은 조선 후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남사고는 조선 중기에 뛰어난 예언가였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많은 선비들이 그리고 많은 풍수지리사들이 십승지라고 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남사고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고요. 남사고에서부터 시작되긴 했을 것 같은데 18, 19세기에 한국의 많은 직관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사고 비결이라고 하는 책자도 실제 남사고가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종류의 남사고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집단 창작이 된 셈입니다. 무명의 또는 이름을 숨긴 많은 저술가들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있었던 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려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요소들을 다시 첨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보면 이제 1733년 영조 9년에 정감록 사건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정감록이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의 이름이 등장했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영조가 한 말씀이 조정에 제기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남사고가 누구야라는 말은 바로 이 영조 9년에 남사고 비결이 영모 사건에 관련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그 취조 문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그런 대역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신문을 하고 신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추환급 구간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자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록에도 나와 있죠. 무신년에 피가 흘러 매를 이룬다 하는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결국 무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 4년입니다. 영조 4년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내처럼 강물처럼 흘러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정말 그 무신년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신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꾸며서 이런 예언서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대답은 예 그리고 아니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많은 예언서를 보니까요. 그 예언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시점보다 앞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일어난 일들은 다 틀려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한 예언서를 가지고 이 예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2023년에 쓰인 예언서에는 2022년까지 일들은 다 맞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2023년 이후에 관한 기록들은 맞는 것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로 올 적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현재 남아있는 남사고 비결은 영조 9년에 등장한 남사고 비결과는 문면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큰 취지에서 본다면은 일맥상통하는 정도다 하는 것인데요. 남사고가 썼다는 예언서 중에는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조선 후기에는 없었던 것이고 해방 이후에 누군가가 조작한 예언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를 이용하는 기독교 계통의 교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교파들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남사고가 또 궁을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궁을가를 인용하면서 이 격암유록에서는 궁궁도 십자가, 을을도 십자가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승지, 십승지 얘기를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죠. 십승지 얘기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그 십승지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정감록인데, 그럼 이제 정감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어, 제가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정감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정감록은 영조 때의 한경모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영조 15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이 정감록이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났을 때, 즉 영조 말년이 되었을 적에는 전국 각지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권의 예언서였습니다. 한 권의 특정한 예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유명사 정감록이 19세기쯤 되면은 일반 명사 정감록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이 되면은 19세기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예언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이름이 뭐라고 붙어 있던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붙어 있던 그것을 정감록이라고 말했다
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선은 이제 곧 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망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난리가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이런 유의 예언서들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도 수십 종이 있습니다. 수십 종이 있는데 그런 수십 종의 이름이 다 다른 그런 예언서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결국은 정감록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에 정감록이라고 부른 것과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정감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용이 같기도 하고 매우 다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정감록 중에는 감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정감록이 본래의 고유명사 정감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데 정감은 천문의 대가로 나타나 있고 이심은 풍수에 정통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사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감과 이심의 말에 끼어들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금강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삼각산을 거쳐서 금강산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저 경상남도에 있는 가야산으로 가서 대화가 종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 왕조가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었지만 왕조가 바뀌면 새 왕조가 등장하면은 수도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는 이제 계룡산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었을 적에, 즉 전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환경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때에 십승지로 들어가거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정감록을 보면서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이다. 좀 구체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승지라는 것이 정말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수한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십승지가 천주교와 만나게 되고 십승지가 동학과 만나게 되는 한 고리입니다. 십승지. 십승지는 어디인가? 십승지는 구체적인 장소인가? 아니면 십승지는 어떤 특별한 상태를 뜻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말하는가? 이런 것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거명된 십승지는 대체적으로는 경상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 전통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교 전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제 신라 불교죠. 신라 불교 속에서 보살이 나타났던 곳, 또 보살이 상주한 곳,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대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고 소백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꼽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신앙과 관계가 있는 곳들. 그게 가령 전라도의 두안이라든가 충청도의 보은이라든가 하는 곳들은 미륵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런 데가 이제 또 십승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십승지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곳이 풍기인데 어, 제일 인기가 있었던 곳은 풍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19세기가 되면은 이런 십승지지를 따라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제 말을 믿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풍기에도 황해도나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이사 온 분들이 많았고
충청도 단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계룡산 밑에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은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십승지지를 믿고서 이런 풍기로 가고 뭐 안동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얼마 있겠습니까만은 요즘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십승지를 가지고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소멸의 시대에 우리 도시가 바로 십승지니까 우리 지역이 바로 십승지니까 이사 와라 복을 누릴 거다 하는데 좀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 노태우 대통령도 할아버지가 원래 북한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정감록을 믿고서 저 풍기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모라고 하는 그 내무부 차관을 지낸 지금으로 하면은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죠. 장관을 지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단양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다 잘라버리고 아주 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풍기도 인삼이 유명하죠. 충청도 금산도 인삼이 유명하죠. 또 강화도도 인삼이 유명했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곳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들이 다 사실은 바로 십승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북쪽에서 개성을 비롯한 이런 북쪽 지역에서 인삼 농사를 짓던 분들이 십승지를 따라서 내려와서 거기서 인삼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쪽 지방에서 인삼 농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정감록을 믿고서 내려온 그런 이주민들의 절대적인 기여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 풍기 같은 경우는 인조견사로도 유명한데 그 인조견사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풍기에 와서 처음 인조견사를 만든 분들은 저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인조견사로 만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입승지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변천도 있고 인기의 말하자면 시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십승지설이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한두 가지는 아닌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웬만한 웬만한 양반의 후손들도 이제는 벼슬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공시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거 합격을 통해서 벼슬에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서울의 양반이나 과거에 잘 나가던 양반들도 시골로 내려가서 새롭게 운명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됐죠. 그때 이제 유명한 이중환이라고 하는 학자가 탱리지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요. 그게 결국 서울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름난 양반들조차도 시골로 내려가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하나의 배경도 있고 또 다른 배경은 당연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또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제 바다에서 이양선들이 나타나면서 또 외래 종교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전쟁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17세기에는 기후,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가지고 흉년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길지를 향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탱리지를 쓴 이중환도 지리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남사고도 첫 번째가 소백산이고 두 번째가 지리산이라고 했었는데 이중환은 사실상 지리산을 최고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환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는 지리산에 가면 신선들이 모여 산다. 지리산에 가면 백성들이 그 산골짜기가 굉장히 많고 비옥하기 때문에
숨어 살면서 세금을 포탈할 수도 있다. 절간도 많지만 꼭 스님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살기가 좋다. 그리고 지리산 골짜기는 늘 풍년이 들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곳이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내려들었습니다. 지리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라도에도 걸쳐 있고 경상도에도 걸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백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충청도에 걸쳐 있죠. 태백산은 경상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십승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리산이나 소백산이나 태백산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데요. 그런 산들을 쫓아가서 새로운 터전을 이루고 거기에서 또 일부 사람들은 정감록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반역을 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조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조직이 발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5분간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십승지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대에 나와 내 자손이 위기를 넘기면서 새로 좋아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으로서 생각하는 점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열망에 그치지 않고 그 십승지기에서 기운을 비축하고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뒤엎을 꿈을 키우기도 했더라. 그러니까 십승지지는 한편으로는 피난의 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의 땅이기도 하였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5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